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에 갇혀서 하는 편파 방송 더 락커룸, 오늘은 블루 락커룸의 시간입니다. 진보 패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자,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지훈입니다. 네, 민주진영의 JYP 박진영 부원장님. 네, 진영 박진영입니다. 요즘 굉장히 방송 폼이 좀 많이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렇진 않고요. 제가 이름이 진영이니까 진영 내에 늘 갇혀 있습니다. 진영이 늘 갇혀 있습니까? 뭐 진영 좋아합니다. 그래요. 정치는 일단 진영 논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영에 갇혀서 제대로 한번 얘기해 볼 텐데, 첫 번째 얘기는 삼부토건. 삼부토건 얘기인데, 이제 금감원이 실제로 100억이 넘는 시세 차익이 실현이 있었다는 사실 뒤늦게 또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말인데, 일단 영상으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여러분들이 언론이라든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문제 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 사건으로 봐서 보고 있는 중이고요.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100억대 이상의 이제 이익 실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은 이미 보도가 됐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예, 자,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다는 건 인정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게 금융감독이 수장까지 나서서 시세 차익이 100억 이상 있었다, 이걸 확인해 준 거 아닙니까? 네, 아직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매해요? 실제로 이게 사건 자체가 삼부토건 자체가 상당히 부실했고요. 그리고 이거 사실 멋쟁 해병이라는 단톡방, 그 단톡방하고 연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이 3부 체크해봐. 이제 이게 있었죠. 3부 내일 체크해. 예, 이제 그때 이후에 그 3부 골프는 아니었고 3부 토건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많게는 5배 올랐었고. 그래서 이게 사실 문제되는 거 아니냐. 당시 윤석열 부부가 우크라이나도 가고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추경호 다들 부문제가 되면서 3부 회장 같이 가고 그러니까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했는 거 아니냐라고 이미 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 도이치모터스부터 해가지고 이종호가 연관이 돼 있죠. 예. 그때 해야지요. 그럼 그때 알 수가 있죠. 금융당국이라면 금방 파악을 합니다. 아니, 큰 어떤 규모의 돈도 흐름은 많아요. 1억 2억 번 애들도 뭘 안 합니다. 몇십억 몇백억을 갑자기 직전에 샀다가 팔고 이 삼부토건 거래정지 먹습니다. 나중에 지금 법정 관리 들어가 있고요. 네. 그때만 반짝 올라갔다가 그냥 똥이 돼버렸어요. 이게 주식이. 네. 그러면 그 사이에 돈 버는 사람 작전 세력이란 말이에요. 정부가 움직이고 대통령 부부가 움직이면서 했고 그 관계들을 찾아냈어야 되고 파악을 하고 이상 감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무슨 대충 남의 일 하듯이 이거 100억 이상 몇 명이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와가지고 내란되고 끝나니까 얘기를 하는데 네. 피해 나가 본인도 책임 덜 지려고 하는 말인데 이것도 제대로 말해야 됩니다. 누구가 얼마를 벌었고 100억을 벌었는 건지 수백을 벌었는 건지 몇몇이 벌었는 건지 토탈 얼마인지 그 얘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충 그냥 내 부인할 수 이게 뭔 말입니까?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네. 예. 자, 박진영 부원장님. 인생은 이복현처럼. 예, 윤석열 정권이 잘 나갈 때는 적당히 가서 겹불 좀 쬐고 그리고 살짝 피해 있다가 망할 것 같으면은 빨리 오줌 싸가지고 불 끄고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네. 근데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화를 냈습니다만 그 상황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프만 봐도 이게 의심이 가는 대목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걸 감찰하는 쪽에서 보고가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라온 보고를 금감원장이 묵살했는가? 아니면은 그것을 알고도 오랫동안 조사를 하지 않았는가? 이거 여차하면 직무유기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염두에 두고 이 사람 역시 조사받아야 될 대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수사기관에 나서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근데 이분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이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제 삼성 바이오 삼바 사건도 굉장히 열심히 추적했던 사람이긴 한데 망했어요. 그 무죄 받았어요. 그렇습니까? 네, 무죄 받았어요. 망했군요. 망한 거죠. 검사가 수십 개를 기소해가지고 싹 다 무죄 받았으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본인도 사과를 했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밝혀야 될 것은 중요한 연결고리인 김건희 여사 관련인 그렇죠. 것인데 지금 이제 관련해서 이 주식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또 이제 최은순 씨, 그리고 삼부토건 일가 조시 회장 일가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의혹이 좀 규명될 수 있을까요, 이게? 두 가지를 이제 봐야 되죠. 하나는 지금 이 부분입니다. 우리 박진영 부원장께서 짚어주셨는데요. 왜 수사가 아니면 이
늦어졌느냐 이 부분도 봐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주가 조작이 있었느냐 작전을 걸었느냐 이 부분입니다. 예.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이고 그렇다면 또 이익을 얻은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딱 이익 얻은 사람 A, B, C, D가 나올 겁니다. 뭐 100억이든 200억이든 몇천억이든 그 사람이 차명이든 김건희나 이 사람들 연결되는 글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찾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아 어렵지 않아요? 제보 시켜주면 좀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특검 박지훈. 전 변호사라서 좀 지금 당장 하기는 조회가 가능하니까. 예, 다 되니까요. 금감원에 살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으니까. 돈의 흐름만 알면 되니까. 갑자기 예를 들어서 박재홍이라는 사람이 벌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그럼 불러서 너 왜 벌었냐고 물어보면 느낌이 삼보가 완전 어릴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 거짓말인 거잖아요. 이 박재홍하고 김건희하고 관계성들을 추적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드러나는 거 없습니다. 지금 없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수사 과정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상한 짓을 해가 주가를 부양한 다음에 개미 투자자들은 아마 손해를 봤을 거예요. 주식은 똑같아요. 누가 어느 만큼 이익을 봤다면 수백억씩 수천억씩 이 개미 투자는 손해를 본 겁니다. 예. 모르고 들어갔다가 그 사람들 못 나온 거잖아요. 결국은 그걸 찾아내야 되고 주가를 조작했던 부양시켰던 그래서 수익을 얻은 사람들을 처벌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처벌해야 되고 결국은 대통령 부부 움직임하고 그 주가가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대통령 부부하고 관련성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수사 쟁점이겠죠. 예, 이종호 전 블랙 인베스트먼트 대표 이분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해 준 사람이고 사실상 도이치모터스 사건. 예, 도이치모터스 사건 때도 그러니까 사실상 집사 역할을 한 게 아니냐. 네네. 그래서 또 이 관련해서 워낙 큰 규모의 이 시세 차익이 있었기 때문에 쩐주도 있을 수도 있다. 혹은 차명으로 있을 수도 있다. 혹은 주식 파킹의 수법도 있을 수 있었지 않겠느냐. 네, 이거는요. 윤석열이 과거에 이런 거 어떻게 수사해야 되는지 본인 입으로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 그래요? 경제 범죄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 된다. 이야기를 했고요. 또 구성 방식이 패밀리 비즈니스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패밀리 비즈니스. 정치는 패밀리 비즈니스다. 즉 내가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 출세해서 이걸 온 가족들이 비즈니스로 돈 버는데 이용하겠다. 내가 우크라이나 감으로 인해서 삼부토건 데리고 감으로 인해서 삼부토건 돈 벌게 해줄게.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증명해야 될 것은 삼부토건과 이종호 씨, 김건희 씨, 윤석열 씨는 패밀리인가? 이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수많은 언론들에서 이미 스토리를 다뤘습니다. 삼부토건 관련돼서 만났고 결혼까지 했다. 조남욱 회장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패밀리 비즈니스가 삼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렇군요. 명확히 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네요. 네네. 자, 또 하나 이제 국토부가 여기 당시에 개입된 것이 아니냐. 이를테면 이 우크라이나 원희룡 장관의 재건 출장 때 삼부토건을 껴져서 주가 급등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고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출장 나흘 전에 국토부 차관이 또 이제 삼부토건과 면담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삼부토건은 이제 기업들끼리 민간 기업들끼리 끼어서 간 거고 이건 아니다. 정부랑 관계 없는 것이다. 역시 민주당이 이것도 찾아내야 됩니다. 원희룡이 무섭긴 무섭구나 이렇게 SNS에 올렸더라고요. 예, 이게 찾아내야 돼요. 이 뭘 찾아내야 되냐면 실제로 삼부는 이게 주식 그 회사 공시를 합니다. 이제 저희는 해외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다. 한 달 전에 그랬어요. 한 달 전에 공시했어요. 여기 가서 이 짓을 했거든요. 한 달 만에 기업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계획이 바뀔 수 있잖아요. 갑자기 공시한다는 거는 허위 공시가 될 수 있어요. 공시라는 건 뭐냐면 허위 주가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가 까놓고 내놓는 거거든요. 공개적으로. 거짓 공시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원희룡이 단독 결정한 건지 국토부 차관이 단독 결정한 건지 누구가 지시를 했는 건지 이유는 뭔지 앞으로 밝혀야 될 부분이 있죠. 원희룡 장관이 되게 수상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본인은 결백하고 민주당이 원희룡이 여기서 뭐 했다 그러겠습니까? 결백. 본인이 이익은 얻지 않았겠죠. 수종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죠. 알죠. 국토부 직원들이 삼부토건의 실력을 다 아는데 삼부토건이 왜 따라왔지? 김건희가 집어넣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다 했을 겁니다. 추측입니다. 네, 추측인데요. 삼부토건이 해외 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해외 사업 이야기하면 기억나는 회사 뭡니까? 현대. 뭐 요즘은 이제 삼성물산, 옛날 신동아, 뭐 리비아 대수로 이런데 해외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회사고요. 최근에는 제가 보기에는 건설 도급 순위도 거의 뭐 저 뒤에 처져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수준일 겁니다. 이 정도 회사면요, 국토부 장관은커녕 지방청장도 잘 안 만나줍니다. 국토관리청장도 안 만나주는 수준의 그런 전락한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국토부 장관하고 같이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는 것 자체도 산부를 위해서 일부러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확인됐습니까? 우크라이나에 뭐 굉장한 뭐 광물 자원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서 그걸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예. 뭘 받을 거예요? 예.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는 것 자체도 윤석열, 김건희가 산부를 끼고 해먹을 결심으로 했을 가짜 기획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것도 그럼 파볼 게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이거 국토부 공무원들 털어버리면 다 나옵니다. 이거. 예, 그래서 이거 특검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검으로 갔었어야 돼요. 특검. 국민의힘 제가 걱정돼서 한 소리인데 특검으로 가면 사실은 어떻게 막을 거 막고 이 정도까지 만들 수가 있는데 예. 이거 지금 인사 안 해도 하지만 할 필요도 없어요. 정권 바뀌면 하면 돼요. 검찰이 알아서 합니까? 아니지 뭐 계속 특검 뭐 거부하고 뭐 거부 행사에 안 통과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시간은 어차피 그때 다 자료는 다 있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런가요? 뭐 비아폰 이런 거는 시간 흘러가면 사라질 수 있지만 이건 다 있는 자료거든요. 뭐 한 2달만 참으면 어차피 특검 만들어져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지금 이거 다 조사가 될 겁니다. 그럼 만약에 예전에 했으면 요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다 까발리게 될 겁니다. 최혜병 사건도 거의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도이치모터 사건하고 이종호 이분에 이종호 이 사람이 중간에 있으니까요. 네, 이종호.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 커집니다. 이 주가 조작한 것도 문제고요. 이 주가 조작을 통해서 이익 얻은 사람도 문제고요. 주가 조작에 동원된 사람들, 대통령 비롯해서 이런 내각에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이런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것을 조사하지 않고 감추고 이 많은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큰일 났어요. 서울 양평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요.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산부가 간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정부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증거 다 남아 있습니다. 정권 바뀌면 무조건 다 나옵니다. 저는 뭐 원희룡 장관이 알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르고 싶었을 겁니다. 원희룡 장관 정도의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고 싶었을 겁니다. 눈 감고 귀 닫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원희룡 장관이 예전 정치하고 왜 저렇게 행태가 바뀌었지? 라는 의심에 이런 요소들도 저는 작동하지 않았나. 너무 깊게 김건희의 사업들에 대해서 알았을까? 몰랐을까? 궁금하네요. 네. 그러네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또 민주당이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사안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장제원 전 의원 정치 일선에 물러났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총선 전에 물러났었는데 성폭력 의혹이 있습니다. 이제 혐의는 준강간치상이고 함께 일했던 전 비서와 관련된 것인데 관련 의혹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지금 탈당하고 뭐 지금 돌아오겠다. 진실을 밝히고. 예, 근데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지금 증거가 뭐 다 나와버렸어요. 문자? 이건 사실 성범죄 증거가 무슨 영상을 찍는지 않는 이상은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CCTV가 있겠습니까? 10년 거의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증거가 이런 메시지입니다. 당일날 나가면서 이렇게 나가면 내가 마음이 어떠니 뭐 이런 정도의 문자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성범죄를 의심할 만한 매우 중요한 증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장제원 전 의원이 이걸 막으려면 이 문자가 조작됐거나 이 문자가 다른 시점에 된 거를 합쳤거나 이런 것들을 변명을 하거나 반박을 해야 되거든요. 반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를 음해한다. 왜 갑자기 10년 전에 그걸 하느냐. 이 정도만 얘기하거든요. 성범죄 특성상 사실은 이 정도 증거는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가요? 매우 강력합니다. 그리고 중강간치상이거든요. 예. 형이 매우 높아요. 10년. 그 공소시효도 뭐 꽤 되는데 문제가 형 자체가 심신상실에 빠져 있는 여성에 대해서 간음을 시도하다가 상처를 입힌 거거든요. 예.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그래도 반성 안 하죠. 아니라 그러죠. 이 정도면 뭐 중형이 예상됩니다. 일단은 아직은 이제 수사 초기 단계이긴 하고 의혹이긴 합니다만 이제 왜 이 시점에 또 이러한 의혹이 터지고 있는 것이냐. 이를테면 뭐 이제 장제원 전 의원 관련 이야기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이철규 의원의 아들 관련 마약 관련 이야기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관련해서 이 금감원장이 또 100억대 시세책 3분 통합 있었다. 여기 이제 정권 말기 현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권 말기적 현상인데요. 저는 이제 특히 보통 이제 정권 말기가 되면 검찰이 칼을 거꾸로 잡잖아요. 네. 이번에는 경찰이 먼저 시작한 것 같아요. 경찰이. 왜냐하면 경찰이 이 정권에 원한이 깊거든. 행안부에 경찰국 만들었잖아요. 경찰청법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시행령으로서 경찰국을 만들면서부터 경찰들이 이른바 화가 굉장히 났습니다. 그리고 경찰 인사에서요. 과거와 다른 황당무계한 인사가 너무나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과거 같으면은 경찰들 중에서 어떤 보직 자리를 가면 이 사람은 경무관 간다, 치안감 간다, 예. 야 총경까지 갈 수, 총장까지도 갈 수 있겠네 이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예. 그것이 무시된 인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 내부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 경찰도 캐비넷 갖고 있습니다. 캐비넷 숫자는 검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하나 터져 나오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장제원, 이철규 의원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정치인들의 친윤 정치인들의 의혹이 터져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윤석열, 김건희가 대놓고 막 했잖아요. 서울 양평고속도로 그다음에 대왕고래. 그렇다면 밑에 있는 친윤들도 대통령 부부가 해먹는데 뭐 나도 뭐 좀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저는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런 거 봐야 돼요. 이번에 이제 방심위에 이제 중간 간부인데 양심 고백을 했던 사람이 맞아요. 등장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전조입니다. 공무원들이거든요. 공무원들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때문에 정권이 이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도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본인은 살아야 되거든요. 예. 다 갖고 나옵니다. 대왕고래, 그 잼버리도 얘기하죠. 잼버리도 엑스포 다 했을 겁니다. 부산 엑스포. 다 있을 겁니다. 다 문제 될 겁니다. 다 그게 이권 개입이라든지 뭔가 잘못 운영됐던 것들을 모든 공무원들이 하나씩 다 갖고 있습니다. 자기 살 거. 그 딱 나오면 저도 있어요. 저도 양심 뭐 고백하겠습니다. 이게 다 나올 겁니다. 이게 다 나온다고 봐야죠. 상당히 이건 사실 두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군요. 아까 이제 우리 박진영 부원장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찰의 인사에 대한 불만이 생각보다 많다. 이제 박관천 전 경정이 방송에 나와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 하더군요. 이렇게 말기질 현상이 맞는데 이게 나오는 이유가 경찰 내에서 인사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 상황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런 게 많이 나온 것 그렇고요. 박근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식의 인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경찰은 숫자가 많잖아요. 그다음에 경찰대 출신, 그다음에 옛날 갑종 출신, 간부 후보생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퍼센테이지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자리 가면은 진급한다 이런 거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이철규 의원 아들을 수사했던 사람이 일선 경찰서 과장을 하다가 총경 진급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비위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도 있답니다. 보통 경찰이라든가 검찰 엘리트들은 본청 출신입니다. 경찰청, 검찰청 출신. 하다못해 지방청, 부산경찰청, 인천경찰청 출신인데 어디 경찰서 출신이 그렇게 진급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 영등포 경찰서에 마약 수사하던 분 갑자기 좌천돼 가지고 백혜령 경정, 화곡 지구대로 갑니다. 그리고 그걸 무마하려고 했던 분들은 용산으로 또 진급되어서 갑니다. 인사가 완전 엉터리가 되고서 공직사회가 완전 무너져 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이제는 제대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일 총경 발령 있다고 하는데요. 7일 날 총경 인사 발령이 있고 10일에 부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정권 말이 좀 죄송한 총경은 뭐 좀 괜찮아요? 낫거든요. 그건 뭐 괜찮아요? 요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총경이 사실 경찰서장 직급은 낮지만은 사단장이에요 실제로. 실제로 군인 총경이 경찰에 꽂힙니다. 경찰서장 할 때가. 그렇군요. 큰수로 한 4급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맞는 말씀이 부임하는데 이것까지 머리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위에 이제 지금 박현수 뭐 치안 정감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고 최상목 권한대행이잖아요. 마흔적도 임명하네, 이런 다 임명하는데 이런 건 다 임명해버려요. 그러니까요. 막 임명해버리고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막 기관장도 임명해버리고 이게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경찰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상황이면 스탑 시켰어요. 총경 정도는 제가 뭐 임명하는 걸 뭘 하진 않는데 그 윗선에 되게 중요한 직책 사람들은 좀 쉬었어야 되는데 막 임명하는 것도 나중에 제가 문제 될 겁니다. 그렇군요. 자, 정치인들은 경찰 인사에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그래요? 지역구의 민생을 총괄하기 때문에 민생 제안을 총괄하기 때문에 늘 부탁을 하기도 하고 과거에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총경도 중요하네. 총경이 제일 중요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약하게 와가지고. 행안위가 또 중요한 상임이겠네요. 행안위. 뭐 실세들이 다 그 숟가락 들고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 좀 볼게요.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자, 이재명 대표 얘기인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방송 출연 많이 하세요. 한판승부도 곧 나오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그 2년 전에 그 체포동의안 가결 시점에 그 당내 일부가 이제 검찰과 짜고 한 정황이 있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해갖고 약간 비판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과연 영상을 일단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딱 그때 표결을 했는데 가결되겠다.
와. 왜냐면 그 전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당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거, 협상으로 제시한 거 이런 걸 맞춰 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누가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요? 제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이 엄청나게 많은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후보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소위 배제한 사람이 7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나름 이유가 있는 사람이 4명이고 그냥 정무적 판단으로 배제한 사람은 3명인가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죠? 네. 이제 어떤 당시 그 체포동향 가결 시점에 어떤 문제가 있어, 어떤 소요가 있었고, 또 실제로 지난 공천에서도 배제한 분이 또 한 7명 정도다라고 본인이 또 솔직하게 말씀을 했는데, 이게 이제 왜 또 이제 사람들이 비판을 하느냐? 요즘 이제 대표가 그 통합 행보를 많이 하고 있고 비명계도 많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 말씀과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되냐 이런 얘기거든요. 일단 박 변호사님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통합 행보하고 이거는 다른 것이다. 소회잖아, 소회. 소회. 예. 만약 예를 들어서 이래가지고 저는 이 사람들을 죽여버리겠습니다. 보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말이 안 맞는 건데 예. 질문에 대해서 소회를 말하는 거고 그대로 있었는 거 본인의 느낌이고 객관적 정황도 사실 똑같아요. 사실은 본인이 뭐 지어낸 것도 아니고요. 예. 실제로 아니 당 대표를 그냥 죽으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거기 와가지고 지네들 정치 권력 죄송한 얘기지만 자신들 국회의원 자리 확보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사실 지금 돌이켜 보면 네. 그래가지고 당 대표를 보냈던 거잖아요. 그 소회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하고 지금 통합행보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저는 그거 이제 어쨌든 그런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입만 다 쳐다보는 것 같아요. 뭐라도 하나 얘기 엔비디아 이것도 문제인데 사회 뭐 이러다가 여기 하나 나온 것 같아요. 하나 나온 것 같은데. 저는 뭐 조기 대선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이런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가 되게 유력한 주자니까 뭐 그거는 이해를 하면서도 비판을 위한 비판 같아요. 비난이죠. 비판을 위한 비난이죠. 뭐 어쩌라고 뭐가 문제인데요 이게. 뭐 통합 뭐해라고요. 저는 뭐 모르겠어요. 이거 통합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 방송, 그러니까 매불쇼죠, 그죠? 매불쇼 방송 이후에 또 기자들이 요 방송 보고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다 지난 일이다. 다 지난 일이고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했기 때문에 뭐 말씀하시는 소회 차원이었던 것 같긴 한데. 뭐 이재명 대표는 소회로 이야기를 하시고요. 저 같은 이제 당내 사정의 밝은 평론가들은 요걸 또 재밌게 분석하고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심리까지 파악을 해서 우리는 또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가결에 투표한 사람들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2년 전에. 네, 진짜 윤석열 쪽과 짜고 이재명을 팔아 넘기려고 한 사람이 있고요. 있어요, 진짜? 네, 저는 확실합니다. 있다고 확실합니다. 이게 통합을 제외하는 것 같은데. 아니, 왜냐하면 어디까지 통합할지, 어디까지 버릴지를 갈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한쪽에는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싫었고 나는 비주류였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나 공천 주지 않을 것 같았다. 또는 뭐 윤석열이 두려웠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베드로가 닭이 울리기 전에 세 번 예수님을 부정했다라는 것과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가롯 유다와는 통합할 수 없는 거고 베드로는 통합해서 우리 편을 안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시나요? 교회 다니진 않습니다. 다니지 않는데. CBS에서 출연료 많이 주면 다니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성경 깊이 있는 건데.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구분하듯이. 맞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구별하는 그런 심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조국 사태라고 해서 조국 장관을 찍어낼 때도 윤석열과 술 마시러 다닌 정치인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윤석열과 나는 전화한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다닌 국회의원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네네. 누굴까요?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저는 내부의 경쟁자를 EJ 전략을 통해서 윤석열을 통해서 찍어내려고 했다. 그런 의심 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명은 제가 못 밝히겠는데요. 약간 이게 안타까운 게 결국은 전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정치적 선택을 한 거예요. 자신들의 당대표를 사지로 보내가지고 죽어라는 거잖아요. 등 떠밀고 죽어라 하면 비대위가 만들어지면 나는 국회의원 공천 받아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계산을 했는데 그 계산이 실패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실제로 당원들이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공천에 다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거의 일부 빼고는 다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밖에 지금 쉬고 계시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본인들이 정치적 선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정치인들은 자기가 선택한 거에 책임을 지는 거고 받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초일인가 뭐 얘기를 했다고 초일에가 어디 하는데 입장을 냈어요. 그건 예. 딱 하나입니다. 또 지방선거도 있고 이러면 또 목소리 내면 또 자리 같은 게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내년에 그렇죠. 내년 지방선거 행동하는 게 다 똑같아요. 아. 다 지방선거도 생기면 우리도 좀 갈 때가 있어야 되면 뭐 이재명 대표도 뭐 말을 좀 하면 내 끼어들어서 막말이 이러면 나도 좀 이렇게 이런 걸로 저는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당원의 마음을 얻어야죠. 그렇죠. 당원들이 싫어하잖아요. 당원들이 등에 칼 꼽은 것 때문에 안 준 거거든요, 이 사람들. 근데 지금도 또 옛날식으로 개파 비슷하게 막 소리 지르면 자리 하나 주니까 그 생각으로 또 이 일을 하는 거라고 저는 인식이 됩니다. 초일회. 예.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아이고 이재명 대표님이 말을 좀 과하게 했네. 예, 지금 또 통합 분위기인데 뭐를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결에 찬성했을 것 같은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고민정 의원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실제로 당 대표에게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졌던가라는 팩트를 스스로 밝힌 다음에 그렇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앞으로도 사실 밝혀내야 할 부분이고요. 민주당은 당원 민주주의로 많이 바뀌었어요. 아마 이렇게 계속 행동하잖아요. 영원히 복귀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려라. 뭐 기회가 오면 이재명 입만 보고 있다가 야 또 이거 하면 우리도 뭐 자리 주나? 이 옛날 방식이잖아요. 옛날에 개파. 그럼 너희들 또 말이 많네. 자리 좀 줄게. 이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한테 얘기를 이렇게 해야지요. 이 엉뚱한데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두 가지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에서 자리를 넣던가 이재명 대표를 협박해서 자리를 넣던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요. 당원들과 친해지고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민주주의를 실천해서 표를 얻겠다라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전 당원 아닌데 우리 민주당원이시잖아요. 당직자시고. 부원장.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가야 돼요. 당원들의 마음 얻어요. 말 중간에 공감하셨어요.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박수를 좀 감사합니다. 초일해진 뭐 이분들 이 얘기 좀 들으세요. 뭐 하는 짓입니까? 얘기 들으시랍니다. 딴 데서 비판하는 거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비판하면 안 돼. 자기들이 해놓고 그 비판 왜 합니까? 박 변호사님 또 이렇게 분노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화는 안 났고. 화는 안 난 거죠? 화는 난 게 아닙니다. 저는 관계도 없어요. 이게 톤이 높은 상태인데 목소리 원래 제가 좀 높아서 그런데 화는 전혀 안 나고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 말씀을 보면 3개월 전에 어떤 의원이 당신은 사법 처리될 거니까 대표 그만두시오 하고 또 그분 얘기와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의원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거네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도 기억하고 있을 거고요. 실명은 안 밝혔어요. 실명은 안 밝혔어요. 제가 밝힐 수는 없는데. 아시는구나. 저 압니다. 아는데 좀 많이 압니다. 많이 아는데. 많이 아시는구나. 제가 밝힐 수는 없고 아마 추미애 장관님이나 우리 박범계 장관님도 아실 겁니다. 그분들이 밝혀주시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여기에 전혀 관련 없는 분입니다. 전혀 관련 없고 이재명 대표를 많이 도와주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튼 이 얘기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조기 대선 상황을 가정하고 캠프 인선을 이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장의 윤호중, 총괄본부장의 강훈식, 비서실장의 이해식, 종합상황실장의 박성준, 대변인의 강유정 의원 등 뭐 이런 이름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받은 게 그렇습니다. 아직 언론 보도에 정확히 나오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나오려면 좀 더 걸릴 것 같고 이게 구체적인 건 우리 박진영 평론가께서 제일 잘 아시겠지만 아마도 뭐 이게 이른바 우리 비명 친명 있잖아요. 그리고 뭐 친문이라고 이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것들도 조금 고려하면서 지금의 어떤 특성들 그리고 잘하는 것들 또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인선할 때 항상 보면 그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역 배분하듯이 개파 무슨 뭐 민평연계 뭐 이런 정확하게 저는 잘 모릅니다. 배분하듯이 하는데 근데 그 개개인 한 명씩을 보면 그 실력이나 그 직분에는 맞는 것 같고 윤호중 아니면 저기 강훈식 의원 같은 분들. 그래서 저는 아마 이분들이 중용되고 그 자리에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 뭐 윤호중, 강훈식 두 분은 거의 확정된 게 아닌가라는 언론 보도 등에 보면 윤호중 의원은 이해찬계? 뭐 범친노라고 봐야 되고요. 저도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형님이신데 실력도 좋으시고 아주 인격도 좋으신 분이다. 그리고 이제 오해를 많이 삼은 적이 있는데 그 오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이른바 이제 검수완박법 관련해 가지고 이분이 되돌린 줄 아는데요. 이분은 되돌린 적이 없습니다. 원내대표 하셨었죠. 원내대표 하실 텐데 이분이 협상한 내용은 법제위와 사법위를 나눌 때만
법사위원장을 양보한다라고 못을 박았는데 뒤에 원내대표가 협상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뒤집어 썼어요. 그걸 제가 끊임없이 제가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하다가 저도 윤호중 실드 친다고 비판을 많이 들었습니다. 윤호중 개입니까? 윤호중 개는 아니고 아주 좋아합니다. 일을 잘하세요. 일을 잘하세요. 유능해서. 예, 유능하고 그리고 저도 사실은 친명 쪽에다가 이분을 많이 추천을 했었고요. 예, 그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 뭐 여러 군데서 의견 취합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건 이재명 캠프잖아요. 경선 캠프지 않습니까? 그죠. 경선 캠프부터 친명을 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느 순간쯤 되면 이재명 대표가 친명이라는 계보 해체한다는 이야기할 겁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친명이라는 계보가 없습니다. 친명이라는 계보가 없습니다. 이재명 핵심 계보들은 이번에 공천 못 받았습니다. 저도 못 받았고 현근택도 못 받았고. 본인은 또 핵심 계보세요? 핵심. 제일 오래된 사람 아닙니까? 제가 몰랐네. 네,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분 되게 안 좋으시네. 기분 안 좋으시네. 아니 뭐 어쨌든 간에 제가 못해서 못 받은 거니까 뭐 당원들의 선택을 못 받은 거니까 제가 뭐 누구를 탓할 이유는 없고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는 탕평을 해서 일 잘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짤 겁니다. 지난 총선 공서 때 제가 있었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예. 제가 어떤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그 사람들 비명이고 평소에 이재명 대표 비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친구 일 잘하잖아. 그 친구 말이 방송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다 맞더라. 똘똘하더라. 그렇게 하면서 그 몇 명이 실제로 이제 서류도 통과되고 비토를 다 벗어났습니다. 네. 일 잘하는 사람, 특히 꼼꼼하게 일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제가 또 예언 하나 할게요. 예.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 의원 쓸 겁니다. 청기누설? 아니 청기누설.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 내피셜입니다. 직감. 네, 직감입니다. 그렇군요. 어디에 쓰실 겁니까? 그건 모르죠. 그것까지 알면 제가 귀하게 쓴답니다. 귀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본방에서는 없는 아주 귀한 내용들이네요. 그렇죠? 예, 비하인드 스토리. 자, 그러면 그 강훈식 의원은 어때요? 강훈식 의원도 전략통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강훈식 의원도 진짜 전략통은 제가 전략통이에요. 계속 홈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약간 친명이 그러니까 이게 친명 비명이 좀 그렇고 제가 물어보면 다들 다 자기는 친명이라 그러는데 또 아니게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지표는 없습니다. 그렇구나. 알 수 없어요. 서로 이제 이게 하고 싶은 걸 수도 있고 멸칭일 수도 있고 이건 어떻게 알 수 없는 건데 확실한 거는 강훈식 의원은 3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랫동안 됐고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계속 해왔던 또 안희정하고도 그때 관계가 좀 있었고 이게 그러니까, 지역구가 충남 쪽이니까 충청도 아산 그쪽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역구라든지 어떤 인맥이라든지 이거를 벗어난 사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젊고 일 잘하는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김영진 강훈식 의원이 지난 총선 때 지난 대선 때 기획을 총괄했습니다. 두 사람이 했는데 이 두 사람은 계보로 치자면 이인영계에 가깝습니다. 이인영 의원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재명 대표 좀 멀어져서 이재명 대표를 두 사람이 비판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진 의원도 그랬죠. 김영진 의원도 했고 제법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실력이 있고 진정성이 있는 쓴소리를 했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을 신뢰합니다. 실력과 그다음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진정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나를 비판했더라도 데리고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실력과 진정성이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건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이제 북콘서트하면서 또 이제 그 뭡니까? 이재명 민주당 벌써 계엄 중이다 이런 비판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뭘 한다고요? 이재명 민주당은 벌써 계엄 중이다. 그걸 윤석열한테 물어봐야지. 우리한테 왜 물어봅니까? 이 사람들은 검사를 오래 한 사람들은 하나의 범죄를 보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범죄를 저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거울은 자신의 얼굴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지 남의 얼굴을 갖다 넣지 마세요. 본인이 저는 윤석열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부터 규명하고 난 뒤에 정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항상 하고 맞아요. 박지원 변호사를 위해서 제가 꺼냈어요. 참 이 출판 기념회하고 등등을 이제 하면서 정치를 하려고 신설을 던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도 이제 보면 좀 두 가지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탄핵은 찬성을 하는데 반대하는 분들한테 미안하다. 이게 말이 되나? 국민들에게. 나는 죽을 뻔했는데 죽이려는 사람한테 고맙고 감사하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언젠가는 그 기회가 어떤 그 틈새가 보일 겁니다. 그 틈새는 조기 대선 국면 본인 그거 알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면 왜 나왔겠어요. 나와서 뭐 그 탄핵 반대하는 사람 왜 고마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온 이유는 탄핵이 될 거니까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다면
지금은 보수 진영이 많지는 않지만 그 틈새를 공략을 했었어야 돼요. 언제냐면 12월 3일 날 국민과 함께 이 내란을 막겠습니다 할 때 그 한동훈 모습. 그 한동훈 모습만 유지됐으면 지금은 완전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날 한독서 손잡고 나오고 뭐 이러면서 바뀐 거거든요. 저는 한동훈 씨나 안철수는 집에 가라. 정치하지 말고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정치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이 결단입니다. 이건 동양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요. 서양에서도 타이밍, 디시전이라고 합니다. 난 그렇죠. 디시전은 정치인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탄핵이냐 아니냐 결정을 못할 것 같으면요. 국정이 일어난 상황에서 전쟁을 할 거냐 평화를 할 거냐 선택도 못하는 겁니다. 경제를 가지고 왔을 때 적극 재정을 할 거냐 아니면 소극 재정을 할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집에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가락하니 좀 그런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지금이라도 얼마 안 남았어요. 선거까지는 뭐 다음 주면 선거 난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한 일주라도 다른 보수 후보들보다는 빠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얘기도 못 해요. 아직까지 그렇죠. 탄핵 잘못하겠다가 배신자 소리 들으니까. 근데 또 이제 그렇죠. 그럼 그 공간에서 색깔 확실히 내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만이 살아갈 수. 제발 좀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알겠는데 당사자들은 잘 모르는가 봐요. 우리는 알겠는데 밖에서 보면 당사자들은 잘 모르는가 봐요. 박 변호사님의 충언이에요. 잘 들으시기 바라고. 자, 하나 마지막 영상 보고 마치죠. 자, 일단은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선고 다음 주로 이제 임박했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일이냐 뭐 14일이냐 뭐 여러 가지 전망이 있습니다만 이 가운데 황교안 전 총리가 어제 헌재 앞에서 탄핵 인용 시에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현장 영상을 보고 갑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정당성과 절차적 합법성을 모두 상실한 이 탄핵 조처를 인용한다면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뒤에 좀 가세요, 제발. 이루 말할 수 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번져가는 이런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안정을 회복하고 국민적 분열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기각하는 것 바로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제 황교안 전 총리 대통령 변호인단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헌재에 출석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었고, 이제 탄핵이 기각이 안 되면,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되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냐면요. 예측이 아니잖아요. 폭동이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들리잖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현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아주 근거 있고 증거 있는 분석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계엄 얘기할 때 김민석 최고나 뭐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를 할 때 되게 증거들을 많이 제시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충암고 출신들이 왜 군의 주요 지휘기자로 가느냐 뭐 등등의 왜 당시 정황을 얘기할 이 사람들이 왜 만나느냐 그러면서 혹시 계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증거가 있잖아요. 근거가 있는 거하고 이거는 뭐냐 근거 없어요. 내 느낌이 보니까 탄핵이 이게 인용이 되면 폭동이 납니다. 나야 된다. 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동인 거예요 이게. 내가 낼 거예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낼 거예요? 그래서 선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자면 제가 이 자리에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평론이고 예측이잖아요. 근데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집회 현장 그 무리들 속에서 이야기를 하면 뭡니까? 그 사람들을 선동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내란 선동이라는 하나의 의혹이 있어서 고소고발 당한 거예요. 이분이. 그렇고 저는 이분 보면서 윤석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죄송합니다만은 검판사 15년이나 20년 한 사람들은 주요 공직에 못 오게 하는 우리 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한테 죄송할 게 법무관 했잖아요. 법무관 짧게 했어요. 짧게 했습니까? 그럼 되네. 그러면 공직이 안 갈게요. 공직이 안 갈게요. 뭐 연도는 어느 정도 정할지 모르겠지만 15년, 20년 정도 정해가지고 검판사 오래 한 사람들은 저는 이 다른 공직에 못 가도록 하는 이게 법적으로는 안 돼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 정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사회적 합의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뭐 판검사, 검판사 옛날 표현이고 판검사 법관 출신 검사 출신들이
좀 바로 하는 거는 지금 보면 또 요 우리 박진영 평론 말씀하셨으니까 그 국회 구성원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의 어떤 직업하고 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300명이 있으면 몇 퍼센트가 이래야 되는데 한 40% 60% 그래 따지면 법조인이 한 100만 명 돼야 되거든요. 이거대로 가면 100만 명이 뭐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잖아 국회의원 중에 너무 법조인 800만 명 이상 돼야 돼요. 이게 너무 잘못된 거예요. 아니 농부도 있고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뭐 우리 국민들 다 법조인입니까? 그렇죠. 법조인 제가 아마 1000번째니까 한 4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변호사가. 근데 지금 국회 구성원을 딱 보면 지금 말씀대로 한 1000만 명이 돼야 돼요. 변호사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싸우고 요거 들고 가 싸우고 요거 들고 싸우고 지가 아는 거 싸우고 이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 모습인가? 요건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 말씀에 약간 보충 얘기하는 아니 이게 변호사가 많이 보충됐어요. 변호사가 한국에서 정치 많이 하는 게 경제적인 여유, 시간적인 여유, 그다음에 경력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구태 정치예요. 정치는 기본적으로 이익 대변입니다. 이익 대변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해야 되는 건데 변호사라는 거 하는 사람들은 법을 가지고 풀어가지고 징벌적인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변호도 하고. 변호사, 법조인들이 대다수가 수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 또 이제 상대적으로 진보 정당일수록 법조인이 적어야 되는 게 법은 사회적 현상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걸 뒷받침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진보 정당은 상상의 나래를 펴서 미래의 일들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 뭐 미래학자 같은 사람들, 미래 활동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법조인이 많은 국회는 퇴행적이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감합니다. 박 변호사님이 저는 안 할게요. 안 할게요. 근처도 근방에도 안 가겠습니다. 근처도 안 가겠습니다. 검판사 오래 안 했잖아요. 방송과 예능 중심으로 일단 방송만 하겠습니다. 예능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창조적이신 분입니다. 저런 분은 사실 저는 제 주위에 라디오스타 나오신 분은 처음 뵙습니다. 불의 명도 나왔습니다. 불의 명도 나왔고 영광의 복면가왕도 나왔습니다. 이분이. 인생은 박지훈처럼. PJH 똑같은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마지막 질문은 밖에서 우리 PD들이 웃고 있네. 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제 또 이런 가운데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심리도 다음 주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며칠 날 될까요? 한덕수 총리가 이거 일정대로라면 변론 종결이 더 빨리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얘기를 했죠. 지금 가장 중요한 재판은 윤석열 탄핵 심판이다. 그리고 절차 모든 거 평의하고 선고까지 다 평의를 하고 있다. 아마도 마흔여 권한쟁이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변론 종결 후에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 종결 후에 선고기를 잡은 거거든요. 마흔여는 빼겠다라고 벌써 한 거예요. 8명이서 하겠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뭐 이번 주에 지금 날짜가 안 잡혔다면 이번 주에는 한덕수 선고 없을 거고요. 없어요. 저는 예측하건대 윤석열 탄핵 선고 심판보다 늦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선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사실은 나도 안 나 상관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 언제든지 나도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윤석열. 근데 자꾸 이제 또 이 법조인들 야 순서가 있잖아. 그건 얘기하는 거 논리 이제 빨리 이 한덕수가 나오면 뭔가 늦어질 수도 있고 뭔가 그런 걸 자꾸 얘기하는 건데 제가 판단권 때는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그렇게 하지 않을 탄핵 것이다. 선고를 먼저 할 것이다. 네. 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한덕수 기각되면은 윤석열도 기각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전혀 국민의힘과 그쪽에서 이야기하면 이거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완전 다른 이야기 때문에 그런 기대는 아예 접으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의 추론은 헌재가 최상목이나 또는 이 선관위원장 대법원과 소통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즉 정치적 일정도 고려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날짜까지 고려한 어떤 이 선거 기일을 잡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4일 정도 될 것 같아요. 3월 14일 화이트데이 금요일. 금요일. 그냥 그러면 이제 5월 13일 날 대통령 선거하죠. 그렇게 일정 잡는 게 아마 이번 주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초쯤에 아니면 주초 2, 3일 전에 결정 14일 하겠다라고 하면 13, 14 정도. 그러니까 내일 평의가 있고 3월 7일 날 일단 평의가 평의도 있고. 저는 끝났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평의라는 게 이제 뭐 와가지고 의견들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의견들을 거의 모았다 그러면 평의를 계속 할 이유는 사실 없어요. 쟁점이 뭐 되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빤한기 때문에. 대선 날짜를 보시면 됩니다. 네. 수요일이 제일 좋습니다. 수요일을 선택하는 이유는요. 예. 자, 화요일 한다고 칩시다. 월요일 연차 내고 주말 끼워서 놀러 가버립니다. 목요일 한다고 칩시다. 예. 금요일 연차 내고 끼워서 놀러 가버립니다. 못 놀게 하려고. 그래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요일이 선거일로는 제일 좋습니다. 5월 14일 예언. 네네. 예. 그러면 사전 투표하면 5월 9일, 10일 사전 투표, 예. 5월 14일 본투표 이렇게 예측하신다. 그렇게 되면 제일 좋죠. 예. 일단은 두 분의 예측이 맞을지. 다음 주 목요일에 뵐 때는 뭐 탄핵 심판 선고가 있을지 그날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날 내일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미 끝났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있겠네. 예. 아무튼 두 분 오늘도 재미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